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베트남전 네.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봤고요. 초반에 골이 들어가면서 좀 여유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게요. 네. 손에 사실 솔직히 이제 땀을 막 쥐다가 이겨야 네. 재미로는 더 재밌는데 어제는 그렇긴 한데 땀이 좀 안 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초반부터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근데 우즈벡과의 그 8강에서 워낙 그 손에 땀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만 줘도 됩니까? 네, 그럼요. 네. 안 할수록 좋아요, 그런 건. 네. 지금 청취자 허기선님이 아니 어제 그 커피 쿠폰을 맞춘 청취자한테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정 씨.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셨는데요. 어제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는 어제 2대1 걸었잖아요, 여러분. 일단 저는 탈락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3대1 한국 승을 정확히 맞춘 분 54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엄청나시네요. 54명의 청취자가 네. 정확히 3대1을 맞추셨어요. 1인당 스코어 하나만 할 수 있었나요? 하나만이었습니다. 하나만. 네네. 예. 저희가 커피 쿠폰을 다 털어보니까 10개가 나옵니다. 10분을 추첨해서 오늘 중으로 휴대폰으로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손수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좀 하나 드리고 싶어 사실 어젯밤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몇 대 몇 하시겠어요 했더니 몇 대 몇 하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2대0 하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전반전까지 2대0. 네. 2대0. 그래서 커피는 반잔만 드리는 것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전이 남아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결승 올라갔습니다. 일본하고 토요일 날 경기합니다. 9월 1일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 8시 반. 8시 반 경기. 요거 한번 걸어보죠. 손탐정님. 아, 점수를 맞추는 건가요? 그럼요. 점수 뭐 맞추시려고요? 아니, 뭐 이기냐 지냐 줄 알았죠. 네. 점수를 정확히 여러분도 지금 맞춰주십시오. 또 커피 쿠폰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전 다시 2대1 걸겠습니다. 2대1 승. 전 다시 2대0 하겠습니다. 2대0 승입니까? 네네. 승이죠. 네, 이길 거예요. 2대0 승 금메달. 자, 탐정 끝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요. 시사 프로에서 커피 쿠폰 쏠 일도 없고 해서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래 이겨서 잘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했고 박항서 감독도 한 골 넣고 동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예, 잘해서. 네네. 예, 3, 4위전 남아 있으니까요. 지켜보죠. 탐정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 발생한 경북 봉화군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오늘 뭐 기분 좋게 축구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탐정 얘기는 역시나 좀 우울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4년 전에 봉화로 귀농한 70대 남성 A 씨가 뭐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이나 뭐 수도 사용 문제, 또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는데 민원 제기했지만 그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면사무소 공무원 또 파출소 경찰에게도 불만을 가져왔죠. 예. 그런데 단순히 갈등을 겪고 불만을 이제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끼를 들고 와서 이제 그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총기 난사 사건 있기 전에 도끼를 들고 간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견디다 못한 이웃이 도망치듯 이사갈 정도였는데요. 한 이웃은 이사를 갔고 이번에 그렇죠. 화를 당한 그 이웃은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A 씨가요, 이런 단순한 불만 표출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요. 이웃들에 대한 실제 범행을 결심한 후에 총기 관련 허가를 받고 엽총을 구입해서 자기 집 마당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인터뷰를 그때 그 피해를 당한 남성의 가족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은 그래도 많이 아십니다만 그 당시 안 나왔던 게 뭐냐면 사격 연습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나 사람 7, 8월에 큰일 치를 거야. 사람을 쏴 죽일 거야 라는 말은 하고 다녔었다는 얘기는 그날 인터뷰로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 사격 연습까지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로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고 실제로 그 압수수색을 했더니 집 마당에서 탄피 뭐 이제 그 탄환 등등이 이제 그 발견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엽총을 구입하고 한 달 후에요. 그 1차 범행 목표로 정한 그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을 찾아가서 엽총을 쐈고 바로 이분이 저희가 인터뷰한 그분. 네. 그리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하면서 평소에 양심을 품고 있던 경찰관에게도 이제 그 범행을 하려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면사무소로 가서 직원 2명에게 총을 쏜 후에 붙잡힌 거죠. 면사무소 간 이유는
행정처리 그때 내가 신고하러 네. 갔을 때 잘 안 해줬다 뭐 이건 거죠? 네, 그런 다 불만 앙심인 때문에.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1차 범행 직전에 그 마을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그래서 마을로 오라 이렇게 그 이야기했는데 체포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뭐 그저 대화하려고 했던 거다. 내가 그 이장을 해칠 마음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범행 전에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범행 대상에 이 마을 의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범행 도중에 실제로 이장 집을 찾아가기도 했거든요. 갔는데 마침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이장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장에 대한 범행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뭐 재판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살인 기수, 또 살인 미수, 여기에 더해 살인 예비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에 분노했던 이유는 경찰이 신고를 그 전에 받았으면서도 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총으로 사람 쏴 죽일 거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무서워요라는 이웃의 신고를 받아놓고도 이게 확실하게 대처 안 한 것. 그리고 네. 총기를 결국 그날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준 거. 네, 고민 끝에 아주 고심 끝에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큰 화로 이어졌죠. 그렇죠. 이게 바로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어떤 거예요?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영화와 달리 실제로 총격 사고가 뭐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발생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총격 사건, 특히 총기 난사 사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예. 총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총기에 대해서 사실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구경조차 못 하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총포 화약류 단속법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예. 이 법 등에 의해서요 총기의 그 제조, 판매, 소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요. 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아니면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도 없고 운반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거든요. 예. 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뭐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항목이 있고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한 항목들이 예, 있는데 예. 하지만 이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요. 그러한 그 범죄를 또 처벌하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살인, 상해, 뭐 강도, 내란 등등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이런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또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총기 단속이 잘 되고 규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터지는 총기 난사 사건, 총기 사건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사실 김현정 PD 총 쏴보셨습니까? 총을 저는 뭐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네. 쏴볼 일은 없고 활은 쏴봤어요. 활이요? 가서 잘 쏴요. 저 되게 잘 맞춰요. 최근에 그 활도 문제가 돼서 석궁도 이 총포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위험하네. 석궁도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양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네? 배운 적이 없는데 네? 유원지 가서 해보면 정확하게 잘 맞춰서 유원지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면 양궁 선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은 알겠습니다. 구경도 못했어요. 실제 총. 그렇죠. 남자들도 군에 간 남자들도 군 생활 중이나 아니면 예비군 훈련 때 한번 만져보는 게 전부이겠죠. 뭐 최근에 실탄 사격장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런데 또 군 중에서도 후방부대에서는 평소에 이제 실탄을 뭐 사용하지 않거든요. 장전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군 부대 중에서도 전방 부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71년도에 벌어진 해병대 공모 하사 사건입니다. 1971년. 네, 막사 안에 있던 사병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부대 밖에 나가서 인근 마을 주민에게 소총을 난사해서요.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71년 사건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85년 사건도 기억이 나네요. 네, 28사단이었죠. 예. 당시에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그 박모 이병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이게 병영 부조리가 원인이었다고 인정은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하지만 피해자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고요. 예. 그 다음해인 86년도에 사형이 집행됐고 이 건이 지금까지 군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사형 집행이에요. 군에서 이루어진 사형 네. 집행으로 마지막이 86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숨겨져 오다가 예.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530 GP 사건이 터진 후에 이제 예. 드러났죠. 530 GP 사건이라고 하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김일병 사건 하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 역시 같은 부대 28사단이었어요. 여기도. 네, GP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그 최전방 소초를 의미하고요. 이제 가드 포스트의 약자입니다. 뭐 비슷한 게 GOP도 있는데 앞에 GP가 있고 뒤에 이제 GOP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그러면 것 같아요. GOP가 네. 더 후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남쪽인 거죠. 아, 네, 휴전선 기준으로 그럼 해서. GP는 그야말로 최전선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네, 정말 GP. 이제 북한군과 마주보고 있는 대치하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일단 그 두 번째 있었던 거는 GP고요. 예. 네, 두 번째 있었던 김일병 사건이 GP에서 발생한 겁니다. 최전방에 있는 있던 그 530 GP에서 이제 김모 일병이요.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숨지고 또 그렇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이 김일병 역시 이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문제를 이제 일으켜서 이곳으로 전입이 된 건데요. 예, 예. 이제 재판을 거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뭐 집행되지는 않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있습니다. 예. 또 당시에 이게 북한군이 공격을 한 건데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마치 김일병이 한 것처럼 꾸민 거다. 소문도 있었어요. 이런 소문. 네, 지금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럼 도대체 김일병은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걸 허위 자백하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는가? 그럴 가능성은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는 뭐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헛소문인 것으로. 자, 네. 530 GP 김일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군대 내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나요? 자주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종종 발생합니다. 음. 해병대 6여단 탈영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또 해화동 무장 탈영병 총기 난동 해화동 사건. 네. 또 해병대 2사단 육군 22사단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예. 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군에서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민간 사건이 사실은 더 무섭고 네. 더 위험한데 어떤 게 민간에서는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번 봉화 사건처럼요. 절차를 다 밟아서 소유하고 있는 사냥용 엽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등입니다. 이게 다 허가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기 소가호지를 받고 또 총기를 구매하고 파출소에 보관하다가 출고해서 범행에 사용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그런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 범죄가 많죠. 자, 총기를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총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건을 벌인 경우도 있다면서요. 놀랍죠. 예. 실제로 있습니다. 2004년에 부천에서 사제총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40대 국자 노동자가 빚을 갚아라. 이렇게 독촉하는 채권자를 자신이 직접 만든 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네. 직접 총을 만들어요? 평소에 무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책을 보고 총기 제조 기술을 익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범행 후에 그 집에 가보니까요. 예, 예. 직접 만든 소총, 권총을 비롯해서 불법 무기가 약 5,000점 발견됐고요. 5,000점. 5점이 아니고 5,000점. 5,000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탄. 그러니까 총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기 안에 그 총알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 실탄까지 직접 만들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총이란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책 본다고 한들. 사실 총기가 등장한 게 벌써 수백 년 전입니다. 예, 예. 심지어 임진왜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개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3D 프린터 이용한 총기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거리인데 예, 총포 이제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총포 화약의 이런 그 제조 방법을 이게 그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면은 범죄예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는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불법 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시만 해도 안 돼요. 그럼 제조 방법을.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서 씨가 사실 숙련된 기술자였고요. 일하던 공장의 설비를 또 몰래 이용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교한 무기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옥패산 터널 총격 사건. 사실은 옥패산 터널 사건이 제일 생생하죠. 그렇죠. 최근이니까. 예. 또 이제 그 이번 달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역시 1심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성모 씨 네. 사제총을 역시 사용했는데 사실 근데 이 총기는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2016년이었죠. 뭐 당시 미성년자 강간, 특수강간, 강간, 폭력 등 전과 7범이었고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는데 이걸 끊고 도주한 상태에서 평소 악감정 가지고 있던 부동산 업자를 둔기로 가격하고 총을 쐈는데 그렇죠. 맞히지는 못했어요. 예, 하지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총에 맞았고요. 예. 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게 조사를 벌이던 중에 이 성 씨와 총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이제 사제총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결국은 숨지고 말았죠. 맞아요. 당시 이 성 씨가요. 헬멧 쓰고 있었고 또 서바이벌 게임용 방탄복 입고 있었고 예. 또 가방에는 사제총기가 무려 17정, 칼도 7자루, 또 사제폭탄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제 폭탄에 사제총에 네, 17정이나. 그렇죠. 아, 참 이 사람도 아까 그 사람처럼 직접 만든. 직접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파이프 안에 화약 넣고 화약에 불 붙여서 쇠구슬을 발사하는 그런 화승총 형태의 그 아주 그 고전적인 그런 조악한 형태였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총기가 흔하게 만들어져서요. 뭐 새나 뭐 짐승 잡는 데 썼대요. 하지만 오발사고 발사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받아서 현재는 사라진 상태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총기 규제를 하는 편인데도 허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심각한 총격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 바로 82년도에 있었던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죠. 우순경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82년도에 발생한 건데 경남 의령에서 예. 하룻밤 사이에 이제 주민 62명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예, 예. 굉장히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인데 이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범곤 사건은 저희가 뭐 시간을 따로 잡아가지고 맞아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럴 법합니다. 또 개선점도 찾아보도록 하죠. 예, 예. 오늘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총기 사건들 쭉 정리를 해봤고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까지 짚어봤는데 손탐정의 한마디 뭡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총기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총기 청정국 맞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총기 사건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다른 예. 나라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하지만 이게 올해 7월까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무려 14,000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지 총기가. 또 올해 6월 기준으로요.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가운데 회수가 안 된 총기가 150정에 가까워요. 예, 예. 이런 총기로 인한 사고가 언제 벌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예. 또 실제로 총기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4년에 9건이었던 게요. 2016년에 18건. 그리고 2017년에 15건. 올해는 상반기만 벌써 9건이에요. 총기 사고 날 때마다 관리 대책을 고심하게 되는데요. 예. 총기 보유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개인 사생활이다, 과도한 침해다라는 문제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총기 청정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총기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기 소지자 아까 13,000이라고 하셨는데 13만. 13만. 그렇죠? 네. 13만 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어디든지 구멍이 뚫리면 바로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이 무시무시한 총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그냥 이러고 또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허술한 부분들 정비해야겠습니다. 손수호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